안녕하세요. 2025년 법원직 그리고 그 이어질 군수사직을 대비해서 최신 판례 특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실제 시험이 법원직의 경우는 2025년 4월 말에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된다라고 공지되었기 때문에 5월 판례는 원칙적으로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바뀐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는 출제가 돼도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판례 그리고 2025년 판례도 참조적으로 법원직에서도 꼭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요국선 사유인 형사소송법 33조 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말이 틀렸고요. 피고인이 별건으로 영장이 발부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그 판결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게 최신의 판례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바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필요 국선으로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립무원한 피의자가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들, 변호인을 통해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게 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뭐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로 해서 형 집행 중인 경우, 그러니까 수형 중인 경우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살펴보면은 주의할 건 있다. 바로 구인을 위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된 경우에는 이건 구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외된다는 게 또 판례로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12조 사항에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피고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이건 사회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널리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집행유예, 이미 수형이 확정된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뭐 요런 판례까지도 함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 증인으로 소환할 때 감정인이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에 준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 증인으로서 소환한 경우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감정은 어떤 임의 처분이고 임의 수사이고 임의 처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감정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인의 임의 처분으로서 어떤 증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한 가지, 바로 과태료. 그러니까 한 가지는 증인에 준해서 어떤 강제 출석은 불가능하다. 즉 이 얘기는 구인은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감정인을 어떤 출석을 했을 때, 감정인이 어떤 불출석을 했을 때 구인도 불가능하고, 구인은 불가능하고 나아가 어떤 구인을 전제로 한 감과 구비, 그래서 이제 감치, 과태료 이런 것들의 부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 감정은 임의 처분이고 임의 수사인데 기본적으로 감정 증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 증인은 원래 증인에 준하여 처리가 되고 구인 대상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문은 뭐냐면은 바로 감정인에 불과함에도 이를 감정 증인으로
감정 증인으로 어떤 출석을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감정 증인이 아니라 감정인에 불과하므로 이때는 구인도 안 되다. 구인이 불가능하고 그 이를 전제로 한 과태료, 부과라고 하죠. 부과도 불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약간 오인의 느낌이 있는데 감정인을 증인 또는 감정 증인으로 소환을 한 경우, 감정인을 이렇게 소환했을 때 소환장 받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다. 그래서 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위법하게 되는 거고요. 감정인이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아도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형사소송법 221조 제2항에 따라서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바로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바로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소환한 경우 바로 감정인을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소환을 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소환장을 발렸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5월 15일 판례입니다. 네, 신분적 재판권에 기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은 해당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와 혐의 사실과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이 됐을 때 어떤 군사법원의 압수 대상이 될 수 없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군사법원법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몰수물이라고 생각되는 물건, 피의자 이외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도 필요성이 있는 한 압수수색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따라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서 군사법원이 군인 군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도 해당 영장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으로만 보면은 이제 수색에 있어서 이제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경우 이외에 어떤 혐의와의 어떤 동기, 뭐 경위, 시간, 장소, 수단, 어떤 방법 이와 관련해서 관련한 어떤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까지 이렇게 가능하고 이제 단순히 동종의 혐의 자체, 동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최근 판례가 뭐 기존에도 처음에 압수수색에서 어떤 상습성 인정 자료라든지 압수수색에서 상습범을 했을 때는 상습성 인정 자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자백을 진실성을 담보하는 이제 보강 증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어떤 범죄가 어떤 군사법원 사건, 그러니까 군형법 위반과 일반 형법 위반의 경합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군형법 위반은 군사재판, 그 다음에 일반 형법 위반은 일반 법원에 각각 재판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떤 군사법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바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군인 이외의자 즉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안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훗날에 어떤 민간법원으로 이송,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이 없으면 원래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건 하나 있어요. 군사법원에서 이제 재판권이 없을 때 이런 때는 이제 대응하는 일반 법원으로 이송하고 그 다음에 이송 후에 어떤 소송 행위의 효력은 이송 후에도 그대로 인정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군사법원과 관련된 군사범죄와 관련해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군사법원 사건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서 압수수색이 적법한 경우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추후에 어떤 민간법원 혹은 경찰 이런 쪽에 있어서 민간법원의 사건에서도 이제 수색의 어떤 적법성은 어떤 유지가 된다라는 취지로 이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군인인 피고인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대규모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일단 군인인 피고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배우자와 주변인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양자의 이게 돼 있다. 그래서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공무상 누설죄로 기소된 경우 군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민간인인 참가인들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내역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참가자들도 관련성이 있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거로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4번 아주 간단하게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제를 이제 보면은 경찰이 피고인에 대해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이렇게 정보처리 장치라고 했고요. 전자정보 매체라고 했는데 양쪽에 다 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등 들어가 있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뭐등 일체 이렇게 되면 이게 일반 영장으로 이 등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어떤 일반 영장 금지에 따라서 뭐뭐 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으면 이라는 이제 문헌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휴대폰은 어떤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전자정보에 포함된 정보가 어떤 매우 방대하고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휴대폰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휴대폰을 압수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자기기, 정보 처리 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이라고 돼 있고 정보 저장 매체, USB 외장 하드 등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혐의 사실 자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경우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간접, 정황 증거를 의미하는데 바로
자백의 보강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혐의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혐의와의 관련성 인정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의 보강 증거와 관련해서 진실성 담보서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진실성 담보설이라고 하는 거,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와 관계없는 증거는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서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관계가 없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혐의와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혐의와의 관련성, 이러한 법리는 증거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게 2023년도 이제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좀 나왔어요. 뭐냐면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은 사실은 압수 전의 상황을 어떤 바탕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어떤 압수 이후에 압수수색 완료 후에 어떤 압수된 어떤 증거물의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은 이제 압수물의 분석을 통해 달리 판단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일단 똑같이 관련성, 혐의와의 관련성에라고 하는 법리는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말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거 사용에도 혐의와의 관련성이 있어야만 어떤 증거 사용에도 압수물의 증거 사용에도 어떤 혐의와의 관련성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하다.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이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다만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은 압수전 상황을 판단으로 하고 압수가 되고 압수물의 증거물을 분석하다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제 양자는 이제 다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혐의와 관계가 없는 증거는 압수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서는 혐의가 관계없는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 증거 사용의 관련성은 구분이 된다.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압수했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발생해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증거물 분석하다 보니까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당시까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게 객관적 사정에서 명확하다면 그 압수는 적법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압수 이후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된 사정이 있을 뿐 1차 압수수색 당시에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1차 압수수색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또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1영장의 혐의사실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관련성을 즉 다시 말해서 1차 압수 당시에 수사기관이 알았던 사정은 1영장과 공소사실의 판단은 될 수 있지만 또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그런 요소로는 볼 수 없다. 즉 1영장 압수를 진행할 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정, 관련성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압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어떤 압색 이전까지는 몰랐다. 이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제 압색 이후에 어떤 증거물 분석으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게 관련성이 있다고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관련성이 발생되면 증거 사용의 관련성은 별도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갑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 했다는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 1영장 A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이 사건 각 문건은 1차 압수수색 당시 갑의 자택 서재 책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갑은 압수수색을 저항하며 갑자기 문건을 막 찢어 훼손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사건 문건에는 별도의 군사기밀이 담겨 있었는데 군검찰은 1차 압수수색 이후 이렇게 군사기밀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를 했다. 수사기관은 A의 혐의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1차 압수가 적법한 이상은 수사기관의 종국처분이 기소유예 처분시까지 이 문건을 보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소사실과 유사한 혐의 사실이 기재된 이영장을 발부받아 이영장을 집행 이 사건의 문건을 다시 압수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 문건과 군사기밀 해당 여부가 뒤늦게 밝혀진 사정, 피고인이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을 훼손하려고 했던 점, 비인가의 군사기밀 점유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점, 2차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이 보장된 점에 비추어서 2차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쭉 읽었는데 뭔 말인지 좀 잘 모르겠죠. 이게 지금 어떠면 12.3 계엄과도 관련돼 있을 여지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특전사 어떤 지원대 이런 쪽에서 어떤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해서 누설 혐의로 1차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뭐 1차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피해 압수자가 어떤 문서를 막 찢으려 하는 등 뭐 이상 행동도 하고 어떤 심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압수 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게 어떤 새로운 군사 기밀을 관련한 범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이제 환부 후 이제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1차 압수수색이 적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어떤 1차 압수수색이 적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기소유예 처리하고 뭐 환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이제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 압수를 했다. 이렇게 되면 2차 압수도 적법하고 이 별도의 혐의에 대해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까지 나온 판례예요. 근데 이 복잡한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둘 게 기본적으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 증거까지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군사기밀이라든지 또 최신 판례는 그런 깊은 분석까지는 안 나와요.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 그다음에 증거 사용의 관련성은 상호 간에 구분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철저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표현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서 관련성을 인정하는 걸 압수했다. 나중에 보니까 별건이라고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 또한 1차 압수수색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일 혐의와 공소사실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정을 빼고 혐의와의 어떤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다음 6번에 보시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우리 형사사건에서 미성년자, 민사는 부모 돈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결정을 하고 미성년자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도 미성년자, 처벌도 미성년자가 받는다. 그래서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이 반드시 사전에 제시돼야 된다. 그래서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영장 제시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되고 참여 기회 역시도 미성년자나 변호인에게 보장이 돼야 되지 어떤 법정 대리인 혹은 친권자에게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유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야 된다. 실제 이 사건이 이제 뭐냐면은 미성년자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부모가 미성년자 집에 있는데 숨겨주고 참여를 안 시키고 부모 참여만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조금씩 짧게 끊어서 첫 시간은 이렇게 6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